안녕하세요. 네, 어제 유해용 판사의 재판이 있었어요.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재판받고 있는 14명 중에 제일 먼저 결심을 하게 된 그 재판이었었어요. 유해용 판사는 그 대법원의 수석 연구원, 그 전에 뭐 선임 연구원, 수석 연구원으로 있다가 2018년 3월 달에 개업을 했다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개업하고 나서 이 지금 사법농단을 하는 건으로 연루가 돼갖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분의 뭐 기소 내용은 그 박 대통령의 미용성령을 담당했던 그 박채윤 씨의 특허 문제 관련해서 문건을 작성했다는 게 이제 이분에 대한 기소 내용이에요. 그랬는데 어제 이제 재판을 할 때 검사들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2시간 정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박남천 판사가 잠깐 좀 당황한 그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구태의를 2시간씩이나 피투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제가 좀 봤는데,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그럼 우리도 한 30-40분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검사들이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임종원 씨한테 올린 문건 그 내용 중에 아마 그 특정인 박병헌, 그 처음에 기소한 내용 중에 박병헌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거를 성명 불상자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명 불상자의 요청을 받고 그 성명 불상자에게 뭘 전달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였는데, 변호사는 뭐 결론적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았지만 황당하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박 대통령 성임 임용을 해주는 사이에 있던 얻은 실세, 요거는 저는 사실 조금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공감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사람 그 박채윤의 특허 문제를 오병 수석에 알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대법원장이 그 바꾸려고 했던 대법원의 체계에 이런 거 이익을 위해서 특허 심리를 알아봐서 청와대에 전달한 것이다라고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건데, 이 변호사들은 유해용 판사가 유일하게 국정농단건으로 연루가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뭐 의료인 실세, 뭐 특허,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청와대를 슬쩍 빼고 사건의 본질을 권력형 비리에서 개인적 비리로 바꾸는 것이다. 주의적 공소가 무리한 것이고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하는데 검찰들이 되게 궁색해요. 이 전체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 결심이 다가오면서 검찰들이 굉장히 궁색한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공소장을 변경을 한다. 그리고 변호사 얘기로 지금 그렇게 국정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하려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미약하고 이러니까 그런 이제 특정인 이름을 넣다가 그걸 빼버리면서 뭐 성명 불상자 요청을 받고 이런 문건을 전달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려는 의도였었고, 그러면서 이게 직권남용이다. 뭐 이렇게 저거 사법농단에 연루된 분들이 전부 다 직권남용에 걸려 있으니까 직권남용 사건의 본질을 권력형 비리에서 개인적 비리로, 이 사람이 개인적 비리로 직권 넘어가려고. 사실 이 사람이 그 청와대 관련 이 서류가 굉장히 미약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임종원 법원 행정처 차장의 문건 중에 이분이 이제 임종원 차장이 문건을 받으면 이제 누구한테서 왔다는 표시를 해놓는 게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 건 사안 요약 문건 작성 이 건에 대해서는 유해용 판사라고 해놨는데, 이분은 유해용 판사는 난 그거를 기억을 못하겠다. 임종원 차장이 어디에 쓸 목적으로 요청을 했는지 나는 그거를 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가 그걸 기억을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들이 어제 임종원 차장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임종원 차장이 처음에 재판할 때 한번 나왔었거든요. 증인으로. 그러는데 검찰들이 어제 임종원 차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검찰들이 궁색한 상황이에요. 즉 검찰들이 보다 충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임종원 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판사가 놀라갖고 임종원 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변호사가 성명불상자가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종원 증인이 불필요하다. 이미 임종원 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었다. 그러면서 임종원 씨가 언제 어떻게 부탁했는지 기억을 못한다. 증인을 불러도 이익이 없다. 이렇게 반대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파일 중에 하나로 그 파일에 유해용 씨 이름을 붙였다는 것 뿐이지 왜 붙였는지도 임종원 씨가 나와서 모른다고 얘기를 했다. 증인 불러오면서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박남천 판사가 증인 부르는 거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각한다. 임종원 증인 신청은 기각한다. 그렇게 하면서 증인 조사는 끝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피고인 신문에 들어갔는데 판사가 또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피고인 신문 한다. 이거는 피의자 신문이 아니다. 그 신문할 때 이런 걸 지켜달라. 그러면서 형사소송규칙 149의 2 요거는 제가 번호가 정확한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이걸 찾아보려고 적어놓은 번호예요. 그러면서 이 형사소송 규칙 이 번호에 봐도 수사 대상이 아니고 기소된 이후 검사와 대등한 위치다. 그러니까 답변을 강요한다든가 유도한다든가 위압적이나 모욕적으로 신문하지 말라. 그래서 피의자가 아니다. 피고인이므로 이런 예의를 지켜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피고인이 부인해도 추궁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사실 박남천 판사가 재판에서 이런 거를 잘 지키려고 노력은 해요. 그랬는데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 검사가 이거를 이제 그날 이렇게 어제 그 혐의에 대해서 피태를 하고 또 구형을 한 이 검사가 요거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판사님이 오전에 이런 거를 했는데 판사님이 오전에 피의자하고 피고인하고 다르다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왜 했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검찰하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검찰하고 대등한 위치에 있다. 뭐 압박하거나 추궁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거를 조서에 남겨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검사가 이제 삐진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그게 법에 있는 건데 그렇게 말하는 취지가 뭐냐. 그렇게 말하니까 변호사도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사실 검사들이 좀 지나친 면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말 안 하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판사가 조서에 남기길 원하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검찰이 오전에 말한 그거를 조서에 남겨달라. 피의자 신문에서 전제한 거 그거 조서에 남겨달라. 그렇게 말하니까 변호사가 이 유해용 판사의 변호사가 굉장히 잘해요. 제가 보니까 중간에 치고 나가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우리 생각은 그렇게 안 한다. 우리 생각에는 피의자도 마찬가지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피의자도 그러면 안 되는데 반박하고 압박하고 피의자도 그러면 안 되는데 피고인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변호사가 딱 주장을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판사가 검사가 뭐를 좀 오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하여튼 필요하면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 이제 마지막 뭐 절차들을 밟아갔는데 어쨌든 이 유해용 판사에 대한 것은 임종원 전 법원 행정차장과 공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박재준 씨의 소송 관련 정보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정리하라고 시키고 이 문건은 이렇게 말하는 거 틀려요. 이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 사안 요약 문건 이렇게 해서 검찰들이 기소한 이 내용은 이분은
유해용 씨가 임종원 씨한테 이 문건을 올린 것이 이것이 청와대에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공모했다는 내용도 모르고 임종원 차장도 이게 임종원 씨한테 올려온 문건이지만 자기가 왜 어떻게 부탁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 언론들이 말하는 이 내용은 틀려요. 그러면서 청와대를 요출한 혐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빈약한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판사를 그만두면서 대부분 재판 연구관 검토 보고서를 가지고 나온 혐의 요거는 내용 자체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분이 자기가 수석연구원 그 다음에 뭐 그 선임연구원 수석연구원을 할 때 자기가 다뤘던 그런 문건들을 가지고 나온 거는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여자 그 연구관 하나 나왔고 막 한번 대판 싸운 그 건으로 있는데 이분이 나와서 이 검찰들 주장은 이분이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 사람이 변호사 하는데 써먹었다 또는 써먹으려고 했다 이게 이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뭐 대체적으로 보면 거기서 근무했던 분들이 다들 서류들은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다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분도 아마 뭐 자기가 했던 거니까 이렇게 그런 면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수사가 되면서 이제 이 문건들을 폐쇄하고 없애고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어제 또 공방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피고인 최후 진술이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받아 적기는 했는데 뭐 좀 전체적으로 좀 억울하죠. 생각지도 않는 이런 재판이었었고 또 그 중간에 호승진이가 중간에 2018년 9월 1일 만나갖고 회유하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 생각에는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호승진이가 별 문제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날 얘기한 거를 이 사람은 잘 기억 못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전부 다 이 재판에서 엉뚱하게 쓰게 된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 사람 얘기는 자기가 고분고분 하진 않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다. 좀 억울한 그런 내용을 했는데 호승진이가 대통령 재판 또 이영선 씨 재판 여러 재판이 나오면서 아주 개소설을 쓴 아주 악질이에요. 생기는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목소리 쫙 깔고 하면서 엄청 개소설 엉터리를 씨부리대는 인간이에요. 그랬는데 이놈이 아주 먼저 만나갖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갖고 뭔가 캐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먹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괘씸죄로 더 권력에 대해서 내용도 없는 거 가지고 이제 이번에 재판을 받게 된 그런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 어제 이제 그 최후 진술을 하는데 뭐 자기가 판사 생활 25년을 해오면서 뭐 굉장히 느낀 게 많다. 물론 뭐 자기가 생각해보면 자기는 잘하려고 했지만 못한 점도 많이 있을 수도 있다. 가족한테 미안하고 또 뭐 자기 지인들한테 못했다고 하는 이런 뭐 자기 반성 성찰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면 후회되지 않는 삶이 어디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런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내가 혹시라도 이런 건으로 내 주위에 이런 걸 못하지 않았겠냐.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반성하는 그런 입장이 왜 되지 않겠어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정말 그 문재인 좌파들이 하는 지금 지네 세상인 줄 알고 기고만장해갖고 돌아다니는 저 꼴과 비교하면 굉장히 안타까웠었죠. 예. 그러면서 이번 일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고치고 이제 뭐 이분도 자기가 판사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압수수색 당하고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기소당하고 재판받고 이거보다 압수수색 당할 때가 가장 자기 인생에 힘들었던 나이였다고. 자기가 판사 생활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지만 막상 그걸 당하고 보니까 너무나 자기 인생에선 너무나 힘든 나날이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일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고치고 바로잡아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봤다. 가장 심각한 것은 피의사 피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몰이로
이 사람이 조사받고 나자마자 30분 만에 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기사가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전부 다 검찰들이 다 흘려버린 거예요. 특히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는 이규철 공보관이 매일매일 브리핑했잖아요. 무슨 그러고 나서 조국에 대해서 피사실 공포 뭐 하지 말라고. 물론 어제 이분에 대해서는 뭐 자기도 당해보니까 이런 거 느껴져요. 저는 이건 공감은 해요. 그런데 박 대통령 관련 사건을 전부 다 해놓고 지금 조국에부터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깜깜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도 이제 그런 걸 느낀 거예요. 피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몰이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예단 없는 공정한 재판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언론 보도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히면서 뭐 대통령뿐만 아니고 대통령 관련 모든 사람들이 지금 파렴치한 더러운 사람으로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찍히면서 벼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었다. 오랜 기간 판사였었고 한때는 재판연구관을 대표하는 얼굴이었기 때문에 쉽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자부심과 소명의식, 재판에서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졌다. 조금 길게 했었어요. 저도 뭐 노트에 많이 적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서 끝났고 뭐 이 사람이 자기가 물론 변호사는 무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죄라고 해주길 바란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얘기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자기는 죄인이다. 물론 뭐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범죄는 저지른 게 없지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그리고 만일에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인과응보라 생각하겠다. 인과응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다. 목소리는 좀 작았지만 그래도 좀 멋지지 않아요? 이분이 인상도 참 좋아요. 제가 재판에 들어갔는데 어제도 제가 검찰들이 오전 시간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오면서 정말 힘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좌파들이 주렁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오후 재판에는 사실 좌파들이 오전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지루해요. 그 내용도 들어보고 박 대통령하고 뭔가 관련돼 갖고 뭔가 자기네가 좀 신나게 적어야 될 있는데 박 대통령 관련된 게 한 개도 없어요. 또 뭐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뭐 이게 강제징용이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게 뭐 관련이 돼야 될 텐데 한 개도 그런 게 없고 전혀 상관없는 뭐 박 대통령의 의료시술 그 내용도 재미도 한 개도 없거든요. 그리고 문서 가지고 와갖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쓰려고 했다? 한 개도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재판에는 뭐 한 5명 정도 있다가 또 빠지고 재판이 끝날 때 보니까 2명 남아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재판이 끝나고 나올 때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제가 그때 그랬죠. 힘내시라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나오면서 뭐 대통령부터 좀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무사할 수가 있겠냐고. 그래도 힘내시라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분이 다른 분들보다는 제가 좀 몇 번 그 힘내시라는 얘기를 했었고 인상도 되게 착하게 생겼고 푸근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인사를 좀 했었고 임종원 법원 행정처 차장은 여전히 재판을 기피 신청한 상태로 이렇게 되는데 기피 신청해서 재판 안 받는 거는 구속 기간에 물론 나중에 법적으로 법이 확정되고 나면은 범죄가 확정되고 나면은 이게 계산이 될 텐데 지금 이것은 보통 구속되고 나면 뭐 2분 연장하고 이렇게 하고 6개월 뒤면 석방이 돼야 될 텐데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5월달 말쯤에 재판 기피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재판 안 열리고 있고 석방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정말 생각하면 제가 사실 언론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질 않아요. 보면서 언론에서는 그냥 이게 사법농단이다, 누구누구 재판받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재판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파면시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개판 만들어놨죠. 넘어갔죠. 지금 이렇게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재판을 받으면서 사법부를 완전히 좌파들한테 넘기는 아주 정당한 절차를 밟으면서
이 사법부를 완전히 좌파들한테 넘기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재판 내용이 우리법 연구회, 그 다음에 국제 인권 연구회,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전부 다 이것만 가지고 뒤집는 그런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이 사법부에 살아남을 검사와 판사가 몇 명이나 될지 저는 보면서 정말 너무 가슴 아프다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사법부도 아주 공공연하게 전부 다 좌파들한테 넘기려고 하는, 이게 지금 사법농단이라는 재판 내용이에요. 그러는데 어제 물론 검사는 이분에 대해서 1년 6개월을 때렸어요. 숫자 자체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랬는데 내용으로 보면은 개엉터리예요. 그렇게 해서 선고를 내년 1월 13일 날 10시에 선고를 내린다고 했는데 좌파들이 또 몰려오겠죠. 그랬는데 과연 박남천 판사가 어떻게 내릴지 굉장히 중요한 선고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전부 다 직권남용을 해서 받고 있는데 첫 번째 선고가 되는 거고, 양승태 대법원장 그 대법관 재판 받고 있는 거에 어떻게 내릴지 뭐 바로미터랄까 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되는데, 재판 내용으로 보면 이 사법농단하고 관련이 없어요. 본인들이 다 이거를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이 문건이든 뭐든 그 일상적인 연구관으로서 문건을 만드는 건데 그거를 행정처장한테 줬는데 행정처장이 어떻게 쓸지를 모른다. 행정처장도 이 문건을 받았으면 내가 유해영 판사한테, 내가 연구관한테 이거를 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했는지 난 모른다. 물론 그게 뭐 청와대를 보고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청와대를 보고됐다고 해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직권남용을 때리기에는 너무 애매한 거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사법농단 관련으로 재판이지만 제가 가끔 가서 보고 상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 갔다 왔습니다. 근데 뭐 내년 13일 날 이제 선고가 나는 걸 보면 조금 더 많은 해석들이 나오겠죠. 네, 감사합니다.